네, 반갑습니다. 김법선입니다. 정규반 1점반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복습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대 문제를 풀었죠. 연세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그리고 연세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면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연대 문제는 그래서 연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효과가 좋아요. 그 앞에서도 말했듯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70에서 80% 문제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를 가급적이면 조금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뭔가 창의성 있는 문제라든지 뭔가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풀어가는 게 좋고 그래서 앞에 게 조금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연대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풀었고 2016년도 기출 문제였죠. 연세대 논술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 구조가 어떤 거라고 했죠? 일단 거의 대부분 한 70에서 80%가 나오는 연세대 논술 문제입니다. 70에서 80% 나오는 연세대 논술 문제가 1번이 가나다를 비교하시오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제가 줄 때도 있고 주제가 없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가나다의 공통 주제를 찾고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이런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뭐 진정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제를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주제를 줄 때 주건 안 주건 간에 여러분들이 가나다의 핵심적 차이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주제와 관련해서 가나다가 어떤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글을 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나다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는 형태로 쓰기 딱 좋은 문제가 연대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논술 문제 1번을 쓴 학생들을 보면 깊이 있는 사고, 독해가 가능한 친구와 아닌 친구와의 어떤 편차가 사실 2번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1번 문제가 2번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1번의 어떤 비교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2번과의 연관성이 물론 없는 경우도 있지만 2번과의 연관성에서 2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표나 통계 그래프 자료가 나올 때 다양한 측면들을 1번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길 요구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1번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성균관대 1번하고도 비슷합니다. 성균관대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즉 다양한 제시문을 두 가지로 분류하라고 요구할 때 이 분류하는 것이 2번과 3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대 1번 문제도 좋은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변별력 있는 글을 쓰는 포인트다. 그래서 1번 잘 쓰는 애들은요 거의 2번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2번만 잘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쓸 때 어떻게 내가 깊이 있는 사고력 혹은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글을 쓸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가나 혹은 가를 통해서 라를 분석하시오 혹은 평가하시오, 자기 견해를 쓰시오, 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를 통해서 라를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한 덩어리가 있고요. 반대로 나를 통해서 가나를 어떻게 하시오,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연대 문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가가 되었건 라가 됐건 어떤 개념적 텍스트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현상이나 사건 혹은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해서 체계화를 해서 일반화를 한 다음에 그 일반화한 걸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도표 통계 그래프를 분석하길 요구하거나 아니면 도표 그래프 통계를 통해서 제시문에 나타난 어떤 사례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해 주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제시문만 까놓고 보면 제시문 자체로는 연대는 어렵지는 않아요. 개별적인 제시문들은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주제와 제시문들 사이의 어떤 연관성들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내기는 조금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연대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문제죠. 이런 형태로 자주 내는 대학이 예전에 서울대 문제였죠. 서울대 문제는 어떤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텍스트를 물론 준 적도 있지만 안 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과서 제시문, 뻔히 아는 교과서 내용만 갖다 놓고 이렇게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대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어떤 깊이 있는 사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게 쓸 수 있으면서,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그냥 단순한 독해만 하는 친구들은 정말 간단 명료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조금 고려하시고 이 1번과 2번의 어떤 문제의 유형이 기본 포맷이고, 연대 문제를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싹 다 검토를 해보면,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대략 한 7, 8년치 연대 문제를 나눠줬잖아요. 한번 쭉 문제를 훑어보시면 이 1번과 2번 형태의 문제가 1번과 2번 형태의 문제가 7, 80%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개의 문제 형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라의 도표 통계를 분석할 때 라의 도표나 통계가 연대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대략 한 20, 30%밖에 안 돼요. 일단 간단 명료하게 나오는데, 이제 항목을 분석한다거나 도표나 통계 나올 때 제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1번. XY축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2번. 수치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히 규정을 한 다음에 3번. 그래프나 도표, 통계가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숙지한 다음에 그것을 주어진 제시문과의 어떤 연관성을 밝히면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숙지를 하시고, 이 1번, 2번은 반드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나만의 로드맵을 정리정돈을 해두세요. 연대를 시험 보는 학생들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거를 백날 풀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는 이 2008년도 그 통합교과형 논술이 시작되면서부터 학교가 누누이 강조한 게, 우리 대학의 논술 문제는 다면사고형 논술 문제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2008년도 자료에 들어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지금도 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작년 문제도, 작년 기출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그 다면사고형 자료집을 꼼꼼히 보는 것은 여러분들 논술 실력 향상에 연대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걸 머릿속에 조금 염두에 두시고, 연대가 말하는 이 다면사고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랑 개념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해, 포착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이제 개념적 텍스트를 주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주제를 주건 혹은 주지 않건 간에 전체 제시문이 주제와 관련해서, 개념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이 명확히 포착한 티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력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주제에 대한 어떤 명확한 포착한 티를 글에 적극적으로 내야 되고, 특히 1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주제와 관련해서 가나다가 어떻게 다른지, 범주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구별되는 지점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게 1번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이 어떤 범주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이 범주적 차이가 연대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제 다면사고형이라고 말을 할 때 다양한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 연대는 어떤 형태의 측면들을 많이 고려하냐면, 가나다가 교과서 과목과 관련되는 경제, 과학, 문화, 예술, 윤리, 철학, 기술, 뭐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술적 성취,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쓴 것도 마찬가지죠.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예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 혹은 신체와 관련된 부분인가, 아니면 문학과 관련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결합된 음악과 관련된 부분인가, 즉 예술의 하위 범주를 구별해 놓고 가나다 제시문을 던져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연대 문제의 상당 부분이 이런 주제와 관련한 범주적 차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시문이 어떤 범주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이 범주를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명확히 숙지하면서, 의식적으로 숙지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연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대 문제에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예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단순히 이런 사례를 기술적으로 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가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논술 문제는 텍스트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해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가 의미하는 이 세상 바깥을 사고하길 요구합니다. 그 롤랑 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어떤 프랑스 철학자,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텍스트 바깥을 사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 책에는 뭐가 있구나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풍부함, 세상의 어떤 다양한 어떤 쟁점들을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앙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안에 텍스트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있다면 연대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풍부하게 해석하고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메타포적인 사례로 읽음으로써 충분하게 다양한 어떤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연대가 요구하는 어떤 다면사고형 논술 문제의 의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표가 나오건 어떤 제시문에 소설이 나오건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텍스트를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 볼 텐데요. 연세대 문제는 한 두세 번 정도 이 기본적인 어떤 연대에서 많이 나오는 논술 구조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같은 유형을 풀어보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이런 유형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정리되고 나면 연대에서 나오는 어떤 창의성 있는 문제, 특이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그 다음 단계로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건 이런 내용을 주로 담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2016년도 연세대 여실족 상치 입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 스스로 조금 정리정돈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